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플레이션이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3%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신감을 갖고 이자율을 내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앞서가거나 동률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당적인 매체 쿡 리포트가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확실히 앞서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강한 힘을 보여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카멜라 해리스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그 발언이 팍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자신의 군 경력을 강하게 방어하면서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군 경력도 좋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미네소타 주지사로서 조지 플로이드 시위 진압이 미흡했다는 단계를 조사를 받을 단계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를 이기려면 아무 말 대잔치를 중단하라는 당내 압박을 받지만 아직은 아무 말 대잔치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금요일에는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해리스 후보가 갑니다. 전국 노조관계위원회에 트럼프 후보와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 대한 불만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가 제기한 불만인데 직원의 노조 설립을 막고 파업한 직원을 해고하는 게 잘한 일이라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친팔레스타인 진보 하원 의원 일한 오마르가 예비선거에서 쉽게 이겼습니다. 치폴레 CEO가 취임한다는 소식에 어제 25% 올랐던 스타벅스 주식이 오늘은 어제보다는 내림세지만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 케이스는 주식시장에서의 두 가지 현상을 알려줍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총리 선거 불출마 선언은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매체의 저널리스트 아니면 정치 전문가들은 해리스 후보가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절이지만 이 세상에 어떤 후보도 선거를 치르기 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후보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해리스 후보도 아주 운 좋게 18개월 정도를 예비선거에 어떤 그 조사 같은 것을 받았어야지 될 그런 기간을 피할 수가 있었죠. 아무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주일 넘었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4주일이 되는데 너무너무 언론과 허니문 관계를 지내고 있지만 분명히 정책 이슈로 들어가면은 해리스 후보가 어려운 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을 민주당이 또 준비하고 헤쳐나가야지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먼저 오늘 현재의 판세와 여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적인 초당적인 정치 뉴스레터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7개 경합주 가운데 6개 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선두이거나 동률입니다. 동률인데도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지아주입니다. 트럼프가 이전에는 해리스가 오기 전에는 3%포인트 앞섰지만 지금은 48% 대 48%입니다. 7개 경합주에서 현재 초당적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앞서가는 곳은 네바다주 하나지만 이 네바다주의 격차도 해리스가 들어와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제가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거나 동률입니다. 애리조나,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러면 애리조나주의 경우는 어제 낙태에 관한 문제를 주민 발의안에 헌법에 수정안을 넣어서 낙태를 좀 권리를 강화한다 하는 것이 투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장에 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에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어쨌든 네바다주 한 군데를 빼고는 해리스가 앞서가거나 동률이 이런 6개 주에서 5% 정도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5%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에게 난 투표하겠다 하기 전에는 오늘 선거가 치러지면 당연히 해리스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들으시고 저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쿡 폴리티컬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보면 5월 달 이후에 이 같은 조사를 한 게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들어오고 나서는 처음이고 쿡 폴리티컬 리포트를 운영하고 있는 에미 월터스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뭐 보수, 진보 매체에서 전부 환영하는 그런 그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5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한 리포트가 이런 것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3당 후보까지 들어오면은 더 큰 차이가 납니다. 해리스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3당 후보, 특히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7개 주에서 전체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 앞선다는 겁니다. 케네디 후보가 5%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건 이제 2,867명의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를 상대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이 됐고 오차 범위는 낮습니다. 1.8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이 8월 2일이네요.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12일 동안은 이것보다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적어도 낮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해리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고요. 판세이라고 볼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아놓으면은 오늘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는 AP와 노크의 여론조사. 이 노크가 시카고 대학교에 있는 그 기관입니다. 트럼프가 잘한다는 것도 있고 해리스가 잘한다는 것도 있는데 해리스가 정직하다, 민주주의를 잘 지킬 거야, 낙태라든가 평등의 문제,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에 이어서 헬스케어잖아요. 이 헬스케어도 해리스가 잘한다, 특히 정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3%대 24%면 거의 배,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정직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끝이 아니죠. 경제라든가 이민으로 건너가면은 역시 트럼프가 그래도 해리스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책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이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앞서갑니다. 이 여론조사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164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조금 높습니다. 3.8%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왜냐하면 유선전화, 휴대전화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뭐 온라인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헤일리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될 만한 것이 낙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낙태는 지금 해리스가 막 트럼프를 따라붙고 있는 네바다주에서도 이번에 그 선거에 올라갑니다. 선거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고 이것은 공화당이 워낙에 투표율이 높은데 투표율이 높은 사람이 나가서 한다 하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데 게다 대고 2+가 돼서 이건 낙태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유리한 것은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등록자 숫자가 새로 등록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막 열기가 있을 때 선거운동을 막 도어 투 도어 두들기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해리스 후보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활력으로 유권자 등록이 늘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 일면에 캘리포니아주는 뭐 대통령을 결정짓는 그런 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를 볼 수 있잖아요. 흑인 유권자, 라티노 유권자,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높아진다. 누구와 비교해서요? 당연히 바이든과 비교해서. 이건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러면 다른 주도, 특히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결과에 그런 주에서도 인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주만 다른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해리스에게 조금 유리할 것이다 하는 거고 어제부터는
심지어 플로리다주까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이 뉴스를 본 것은 어제 드로즈 리포트였고 이게 더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USA 투데이를 보니까 일면에 떡 이렇게 이 애리조나에서 낙태 이 문제로 해리스에게 유리한 것처럼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주에서도 마찬가지다. 플로리다주도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거의 금지하는 주고 플로리다, 애리조나, 뭐 네바다 이런 여러 특히 8개 주가 이미 11월 선거에 낙태가 그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칸소라든가 나머지 3개 주도 역시 지금 다음 주면은 결정이 되거든요. 11개 주에서나 해리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갖고 있었던 권리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어떤 그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남성분들은 내가 뭐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는 그런 여성은 아니지만 나도 아빠이고 아빠가 될 만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건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 자신의 몸에 대한 그리고 경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낙태 여부를 어렵게 결정을 내리는데 그걸 왜 국가가 통제를 하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인해서 플로리다주에서도 낙태 이슈가 11월 달 투표 용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해리스에게 유리하고 더군다나 마이애미 지역 있죠. 마이애미 지역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 후보보다도 앞서간다. 그쪽 플로리다주에서 플로리다가 언젠가는 스윙 스테이트, 퍼플 스테이트였지만 또 트럼프 들어오면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 들어가고 확실하게 레드 스테이트가 됐는데 아니 마이애미조차 마이애미 주변도 변할 수 있다고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때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 제임스 카빌 트럼프를 아니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가 너무너무 걱정을 했었잖아요. 민주당 큰일 난다. 큰일이 이미 났다. 빨리 이 바이든 사퇴를 해야지 된다 해서 바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었습니다. 제임스 카빌이. 그런데 이 제임스 카빌이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이후에 해리스가 뜰 때 2주일까지 이거 조심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는 여러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아마도 나는 어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거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구태여 자꾸만 답변을 하라고 질문을 하니까 지금의 이 현상을 얘기를 하자면 트럼프가 전에 이겼던 것보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더 큰 표 차이로 이길 것 같다. 지금 기회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는 합니다. 대신에 해리스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인 니키 헤일리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니키 헤일리도 이 말이 지금 팍스에서 나오리라고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 때입니다. 2월 달이면 3월 달에 예비선거 슈퍼 튜스데이가 있어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확고하게 이제 그 각 당의 후보로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가 그 당시에 선거 유세를 하면서 만약에 공화당이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선택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여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아니라 공화당이 된다면은 이건 당연히 카멜라 해리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를 어제 팍스에서 보도합니다. 우선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고요. 저는 팍스에서 이 내용을 상기시킨다는 것도 인터레스팅 했거든요. 우선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로서 트럼프가 지명을 했었던 유엔 대사, 그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를 지냈고 인도계 여성으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젊은 여성, 이번에 예비선거에서도 한 20% 정도는 투표를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표를 빼앗아갔습니다. 물론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연설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나이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The party that gets rid of their 80-year-old candidate is the party that will win. There will be a femal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 will either be me or it will be Kamala Harris. If Republicans nominate Donald Trump
it will be Kamala Harris. 네. 양당에서 전부 80세, 트럼프도 대통령 되고 나면은 뭐 80세 되고 82세가 되잖아요. 마지막 해에는. 그러니까 그런 80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그 니키 헤일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80세 후보를 어느 당에서든지 후보로 선출을 하면은 그건 여자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해리스가 됐건 내가 됐건. 그러므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이 바이든을 하면은 내가 되는 거고 아니면 공화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이 대선 후보로 선출을 결정을 한다면 결정을 이미 했고요. 그러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팍스에서 계속 리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In February, when she was running against former President Trump for the Republican nomination, she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난 한 1, 2주일 사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가 루퍼트 머독입니다. 팍스의 사주도 루퍼트 머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일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칼럼을 통해서 트럼프는 아닌데 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졌고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에서 졌고 본인만 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선됐을 때도 중간선거에서 많이 이렇게 패해 왔는데 그러므로 이 진 것은 트럼프의 책임이고 트럼프는 또 질 확률이 있다는 이런 뉘앙스의 칼럼 같은 것을 일면에 많이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였었던가요? 이 X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같이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라고 하지 않고 컨버세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것을 지원을 한다 하는 식으로 아무튼 어쨌든 계속 트럼프가 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루퍼트 머덕은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로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로 트럼프에게 얘기도 해봤는데 트럼프가 그걸 묵살하고 J.D. 벤스를 밀었다는 거죠. 이제 와서는 아마 J.D. 벤스를 반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정상적인 당규에 따르면 그랬기 때문에 그럼 루퍼트 머덕을 왜 싫어하느냐? J.D. 벤스가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실리콘밸리에 대해선 테크놀로지 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또 기업의 사주 뭐 큰 부자들은 굉장히 벌을 줘야지 된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있는 사람, 월스트리트저널에 광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J.D. 벤스가 벌을 줘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퍼트 머덕과 이 트럼프 사이에는 지난번에 한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미 금이 갔고 어제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팍스에서 자꾸만 이 니키 헤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하는 것을 보면은 루퍼트 머덕과 메이비 다시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때그때의 이익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은 조금 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칼럼을 써서 트럼프가 이건 아니오시단데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칼럼 리스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중요한 인물들은 루퍼트 머덕이 얼마 전에 93세로 5번째 결혼식 했잖아요. 조용하게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니키 헤일리에게 모든 것이 지금 다 유리한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인터뷰를 하겠죠. 인터뷰를 하면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보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질문들도 나오고 뭐 경제라든가 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니키 헤일리에게는 지금 그것이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제라도 니키 헤일리를 개인적으로 뭐 미치광이라니 그리고 본인의 그 남녀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면서 니키 헤일리의 30년 전에 뭐 연상의 남자를 사귀었던 것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본인이 유리한 경제 이민 아니면 무슨 뭐 전쟁 이런 것에 관해서 가지고 가야지 된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트럼프가 듣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는 전직 대통령을 한 사람이 연방 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1억 달러 손해배상 고소인데 이게 이제 딱 그 마감 시한 2년이 마감 시한이래요. 하루 전에 고소를 지난주에 하고 어제 발표가 됐는데
기밀 서류를 돌려달라 1년 반 동안이나 정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해서 안 돼서 할 수 없이 영장을 받아서 말하려고 해가서 그 가져온 거.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본인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달러를 뭐 가택 침입, 영장을 받고 수색하는 건 가택 침입 아니죠. 뭐 절차를 남용했다, 극악, 무도하다, 소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소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나는 내가 선거에서 지면 베네수엘라로 간다는 얘기.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와 그 인터뷰를 할 때. 근데 베네수엘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베네수엘라 왜냐면은 더 베네수엘라가 미국보다 안전하다. 이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큰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이 또 그럼으로 인해서 더 제3세계 더 후진 나라가 돼서 베네수엘라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니까 베네수엘라로 간다. 이것도 아무 말 대잔치인 게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캐나다라든가.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그 후보가 지금 가장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민 문제로 많이 때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때린다기보다 행정부를 때리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감옥에서 수감자들을 뭐 반으로 줄이려고 막 미국으로 수감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뭐가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로 간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부터 전당대회 끝나고 직전까지 빨리 이걸 전환시키지 않으면 바람을 잡기 힘듭니다. 물론 11월 5일까지 카멜라 해리스도 넘어야지 될 산이 많이 있겠지만 워낙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니키 헤일리가 지적한 것처럼 나이 문제가 이제 해리스와 같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트럼프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화당에서는 정책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돌아갈 수도 있죠. 돌아가서 잘할 수도 있고 돌아갔는데도 이미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서 오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경합주 격전지로 넣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도에는 3%대 3.4%로 기억합니다. 이겼고 그러나 2020년도에도 이겼지만 그때는 1점 몇 %였거든요. 1.5% 아래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곳으로 가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제부터는 좀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떠나고 나서 하루 지난 금요일에는 역시 해리스 후보도 롤리에 가서 선거 캠페인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허니문 같은 것도 끝내면서 허니문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 비교가 되고 비교라기보다 해리스는 지금부터 내놔야지 되는 시점, 지금부터 이제 물가로 나가야지 되는 거죠. 잠시 뒤에요. 어제도 예비선거 있었는데 모르셨죠? 이 예비선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 대학교 이제 다시 학기 시작된 곳도 있고 하면서 또 친팔레스타인 시위 같은 것도 벌어지잖아요. 그것과 또 연관된 정치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무튼 일면에 오늘 탑 뉴스가 또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 관련 이런 전쟁 문제는 굉장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고 이게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느 정도 그림이 보였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름에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자녀분을 미국의 대학교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썸머 프로그램 보내는데 거기에 그때 한참 이제 보내기 전에 친팔레스타인 또 친이스라엘 시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걱정된다고 하셨던 그런 저의 친구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학교가 오픈되면서 다시 아주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친팔레스타인 이런 그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그런 걱정을 하시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 문제는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몇 명이 그 미주리주의 그 코리 부시 의원하고 또 뉴욕의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떨어졌고 왜냐하면 에이펙이 너무나 강하게 반대 친이스라엘계 그 그룹이 반대 운동을 펼쳐서 돈을 몇 천만 달러나 2천만 달러 이상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이란 오마르 의원은 어제 여기서 그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도 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미니아폴리스의 그 시의원 뭐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도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란 오마르에게 그런데도 온건한 민주당입니다. 이란 오마르 하면은 소말리아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이 되고 연방 하원 의원이 됐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S자로 막 하면서 그런 나라로 돌아가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의원이고 진보 측에서는 엄청 좋아하지만 또 온건하거나 그 보수 측에서는 뭐 저렇게 사나운 의원이 다 있어 여자가 모자래 젊은 여자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지구에서 본인이 그 현직 의원으로서 이김으로써 친팔레스타인 공격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에이펙이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으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오마르 떨어뜨리기를. 그럼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주리주나 뉴욕주에서 떨어진 현직 민주당 진보 친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들은 흔들었을 때 흔들릴만 하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오마르한테는 그 두 의원한테 쓴 2,500만 달러군요. 그 돈의 반 정도면 그럼 1,250만 달러를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에게 쓴다 할지라도 이건 가능이 없다라고 주희 씨가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아니면 독의 밑을 빠뜨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데 그 붓는 물이 효과가 없으면 우린 돈 안 쓴다. 이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오마르는 본인이 지역구 관리 철저히 했고 표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에이펙이라 할지라도 이란 오마르를 이제 쓰러뜨리지 못한 거겠죠. 다른 취약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코리 부시라든가 아니면 그 뉴욕의 자말 그 바우맨 같은 하원 의원은 또 다른 그 약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어서 완전히 뿌리가 뽑혔지만 이 경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 성향이 워낙 강하고 현직 의원이니까 11월 달에 뭐 당연히 이제 공화당의 후보와 붙는다 할지라도 여기는 이제 의석을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또 차기 대통령에게 의석 하나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의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건 하나의 의석이거든요. 매사추세츠의 아야나 플레즐리 의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모두 뭐 그냥 본인 거의 단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선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제 이제 커서 오늘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어제 선거가 여러분께서 커네디컷에 사시는 분들도 혹시 계세요? 커네디컷은 제가 자신이 없고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을 보고 들으시는지 계실 거예요. 버몬트도 계시던데요. 뭐 미네소타, 버몬트, 위스콘신 내서 이렇게 어제 그 예비 선거가 열린 거고요. 위스콘신도 지금 경합주잖아요. 또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지지한 사업가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사업가를 많이 지지해요. 이제 에릭 호브드라는 공화당의 상원 예비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는 현직 의원이거든요. 민주당입니다. 태미 볼드윈이라는 민주당 의원과 싸워서 이기면 이제 상원에서 한 석을 가져가는 거고 근데 그 결과는 섣불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많은 그 신문의 일면 탑 뉴스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만이 한 게 아니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 쪽으로 막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 그 내부를 러시아 땅을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쿠르스크 그러니까
벨라루스 있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죠.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북동쪽에 그 러시아 땅 쪽으로 쫙 들어가서 성공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러시아 땅을 지금 갖고 있냐면 로스앤젤레스가 그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물하고 땅하고 다 합쳐서요 501 스퀘어 마일이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땅에 들어가서 가진 것이 386 스퀘어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 내륙, 거의 완전 내륙이기 때문에 거의 로스앤젤레스 얼마나 큽니까?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들어가서 거기를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게 기습 공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대항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의 기습에 지금 이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일부 뭐 통제 불능이다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이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푸틴이 당연히 말로는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200만 명 정도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문의 일면에 쫙 나올 정도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었지? 어떻게? 라는 것과 어떤 무기로 한 거지? 이게 왜 문제냐면 어떤 무기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뭐 나토에서 무기를 줄 때 이것은 방어용으로만 쓰지 러시아 땅까지 넘어가서 공격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러시아가 이것을 문제 삼아서 어떻게 되나 나토까지 지금 모스크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끌려 들어가나 직접적으로 이건 지상군이 간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신문의 일면에 거의 지금 탑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땅을 영토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겼잖아요. 과거에 뭐 크림반도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우크라이나 관광 패키지가 3,800달러래요. 사람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이 우크라이나로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이 아닌 그리고 남쪽도 아닌 서쪽, 북쪽 이런 쪽으로는 계속 사람들이 그 여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37%가 상승을 했는데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올 스탑인 분야가 있고 올 스탑이 아닌 분야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결혼식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뉴스로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뉴스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레임덕 대통령이 돼서 어제도 보니까 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나왔던데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뉴스가 다 나왔습니다. 어제 하나는 큰아들이 보 바이든이 2005년도에 뇌종양으로 숨졌잖아요. 뭐 델라웨어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글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큰 정치인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가족은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어제는 암 수술 연구 기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한 것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헌터 바이든의 탈세에 관한 그런 그 조사를 하면서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편지도 한 번이 아닌가 봅니다. 편지를 보내서 본인이 이사로 있는 우크라이나의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의 사람을 만나도록 뭐 이탈리아 그 계통을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 만나도록 좀 이렇게 주선을 해달라고 미팅을 해달라고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뭐 이 조사에 대해서는 딱 거기까지만 보면은 야 이거 큰일이야 다 했어 하지만 또 헌터 바이든 측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그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요청을 한 것이지. 근데 여기는 항상 아버지가 부통령이었다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청을 한 것이지 그게 불법은 뭐 불법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 헌터 바이든이
로비스트로 등록을 했다면 그런 것이 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로비스트로 등록은 안 했죠. 아버지가 뭐 부통령인데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고 해외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지는 않은 것.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하죠. 아버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아버지가 과연 몰랐는가 이런 거고요. 브리즈마에서 헌터 바이든이 받은 돈은 뭐 한 달에 몇만 달러씩 1년 받았고 뭐 그다지 큰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무튼 이런 뉴스가 미국의 중요한 뉴스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자율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중요하네요. 전국 자동차 노조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자율 인하 여부 때문에 12개월 동안 2.9% 상승했답니다. 전문가들은 3% 올라가겠지 물가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2% 전체적인 물가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그 게일이 아니라 오일, 가스와 오일을 제가 아마 혼합했나 봐요. 그러니까 게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가스와 또 식료품비를 제외한 코어 아주 핵심 물가 지수는 1년 사이에 3.2% 그리고 이제 한 달은 뭐 0.1% 상승 이렇게 된다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2021년 이후에 거의 12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달의 물가도 좀 완만한 속도로 물가는 항상 오르지 내려가진 않잖아요. 뭐 폐업, 정리, 세일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완만한 속도로 올라갔는데 이건 인플레이션 충격 같은 것은 이제 이 정도면은 좀 끝났는가 보다 하는 그런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9월 달에는 이제 분명히 이자율을 낮춘다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고요. 물론 모든 데에게 다 완만하진 않았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6월 달보다도 좀 빠른 속도로 가격이 좀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물가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이자율 내려도 되겠어 하고 자신감을 좀 가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9%라고 하니까 연간 인플레이션이 2%가 연준 목표치잖아요. 연준 목표치를 달성하기 딱 2%로 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롬 파웰 의장이 해놨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물가 압박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돌려서 보고 있다 하는데 그 노동시장도 잡마켓도 막 너무너무 예전에 막 손 넣으면 될 것처럼 그 정도로 핫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요. 양쪽에서 연방준비제도 특히 제롬 파웰 의장은 야단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빨리 내리지. 빨리 내리면은 또 그게 사람들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이자율을 내려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내려야지 우리 선거하는데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내리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결정이야.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하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독립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치폴레이의 CEO가 스타벅스 CEO로 간다. 어제 아주 짧게 나왔었던 뉴스거든요. 아침에 전해드리진 않았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어제 그 스타벅스 주식 갖고 계신 한국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25% 이 정도면 급등이잖아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스타벅스의 주식이 어제는 이제 25%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좀 6점 몇 %인가 좀 내려갔었거든요. 제가 스타벅스의 심볼을 모르니까 STAR 또 이것도 한국말로 썼어. STAR UCK 주식 값 프라이스를 한번 보면은
아침보다는 그래도 회복됐네요. 4.54% 내려갔으니까 그래도 어제 그 이후에 20%가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스타벅스 주당 91달러 55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마법을 믿는 겁니다. 치폴레의 CEO가 간다고 했잖아요. 치폴레의 CEO 브라이언 니콜이 뭐 여러 군데 무슨 뭐 그 뭐죠? 멕시칸 푸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도 막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딱 가서 뭐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했고 뭐도 그렇고 치폴레도 그렇고 하니까 이 사람이 스타벅스에 오면 스타벅스가 그동안 뭐 노조 문제 무슨 문제가 많았는데 뭔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마법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CEO의 마법 같은 아이디어. 참 한국 사람만 마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것을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의 5년 주식 실적이 전체적으로 1.17%밖에 상승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치폴레는 어제 오히려 그 CEO가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7.5%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니콜이 그 CEO로 딱 일을 하기 시작한 2018년도에 비해서 치폴레가 928%가 증가했대요.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마법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마법은 정말 저도 마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진영 씨하고 선미 씨가 부르는 따다다 when we disco 따다다 마법 같은 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마법의 성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마법은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 뉴스도 일면에 이걸 크게 다뤘는데 크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미시건주 그 자동차 업계가 있는 곳이니까 전미 자동차 협회가 전국 노조관계위원회에 트럼프 후보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접수를 했습니다. 불만을 접수를 하면 이 전국 노조관계위원회에서 이걸 소송까지 가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디까지 가나를 180일 안에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 전국 미국 자동차 협회는 내셔널 무슨 오로 유니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노동자들을 위협하려고 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X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잘했다는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노존을 좋아하는 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노조하면은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선한 사마리안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불리는 사람도 노조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노조 결성 직원을 해고한 것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당신은 그레이트 커터야. 잘라내다 하는 그레이트 커터야 라고 내가 당신이 한 걸 봤는데 말이야. 뭐 그만 일할래요? 그리고 파업할래요? 그러면 됐죠, 오케이. 모두 해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미국에서요 합법적으로 파업하는데 무슨 해고하는 거는 금지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아무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대화가 굉장히 분위기도 나쁘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한다. 권리를 위협을 한다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의 캠페인 측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부끄러운 정치 스턴트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특수이익 보수 편들에 서서 트럼프가 얼마나 블루칼라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전미 자동차 협회가 며칠 전에 해리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미 자동차 협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팀스터스, 션 오브라이언 의장이 지난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 가서 연설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이 오브라이언도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했는데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하고 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미국 노동자의 경제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오브라이언이 트럼프를 함부로 이렇게 X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지하기도 조금 아무튼 불편한 점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지금 전국 노조관계위원회가 이것을 일단 심의를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 전해드렸네요. 어제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군복무 기록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스캔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나는 그 기록이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심지어 나의 그 상대 정치적인 적에게도 그 우리가 딱 세 마디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그런 서비스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누구라도 유니폼 입은 사람을 그 한 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Me for my record of service. And I just want to say, I'm proud to serve my country and I always will be. 언제나 그 나라를 위해서 복무한 게 자랑스럽고 또 그럴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코리안 전쟁에 나갔었던 아버지의 그러한 그 권고로 군에 입대하게. Encouragement. A guy who served in the Army during the Korean War. I signed up for the Army National Guard 2 days after my 17th birthday. I served for the next 24. 네, 그 17살 생일이 지나고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서 이틀 뒤에 이제 그 군복무에 신청을 하게 됐고 시스터와 또 브라더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서 마지막에는 상대도 To put on that uniform for our great country, including my opponent, I just have a few simple words.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sacrifice. 네, 여러분의 그 서비스와 희생에 감사합니다. 나의 그 정치적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유니폼 입고 복무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그게 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오늘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총리 선거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도 다 보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일본 전문가, 미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자민당의 스캔들, 선거자금 빼돌린 사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카드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고 오랜 시간 이미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강희신이었습니다.